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1주 3차 시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1주 1차 시에는 이번 학기 우리 문학과 인간 우리 수업의 전반적인 어떤 그 운영의 다양한 수업 운영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2차 시에는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3차 시에는 그 1차 시 때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중간 시험, 그다음에 기말 시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거니까 시험 대신 과제물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과제물이 리포트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별도의 리포트 하나 있고 그래서 결국 이번 학기에 수업에 참여하면서 세 차례의 그 과제 리포트를 우리 학생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 리포트 작성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이번 주차에 그러니까 1주 3차 시 때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은 이제 좀 보충 자료인데 뭐냐면 2021학년도 2학기 문학과 인간 수업을 들었던 우리 학생들의 소감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랐어요.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의 수업 소감문을 통해서 이번 학기 우리 문학과 인간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어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학기 문학과 인간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수업 소감문을 이렇게 그 지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교수님의 수업은 제가 생각했던 수업의 틀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 대개 강의들은 교수님께서 요약 정리를 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 요약본을 암기하여 시험을 치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죠.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은 매주 긴 글을 읽고, 예, 예, 긴 글을 읽고, 생각하고 요약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 그 요약하는 것을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 그 비대면 수업 시스템이 이 클래스에 매주차 강의 영상을 이제 올려놓고 일주일의 기간을 통해서 듣게 하는데 그 기간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건 안 돼 있어요. 그 우리 학교는 그래서 이제 소위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주 일주 1차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주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부담되지 않는 분량의 제한은 없지만 최소 이제 A4 절반 정도, 한 면의 절반 정도로 그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편한 방식으로 소수령으로 해도 되고, 뭐 요점 요약식으로 해도 되고, 정리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올려놓으면, 이 친구가 수업을 제대로 들었구나. 내가 확인해서 이렇게 출석 체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이. 음. 교수님 수업은 매주 긴 글을 읽고 우리가 예, 이제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 글을 읽고 또 생각하고 요약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문학의 형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타인의 생각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평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그 깊이 있는 글 속에 빠져 요양하듯 감상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을 했더라면 이 수업에 더 큰 가치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대면 수업 하고 싶어요. 2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대학 캠퍼스에서의
하여튼 강의실에서 동료들과 그다음에 교수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런 대학의 어떤 활동이 다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여전히 지금 폭발적으로 오미크론 그 변이가 뭐 5, 6천 명씩 이렇게 날마다 발생하고 있고, 우리 광주 지역도 뭐 200명, 300명, 400명 수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2021학년도 겨울에 아마 11월 달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 작가들 3명과 3명, 4명, 3명, 그 저까지 4명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 다음날 그 중에 한 명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이렇게 양성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자가격리하고 PCR 검사를 일주일 단위로 2번 받고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족에게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 또 저희 이제 아내는 그 좀 특이 체질이에요. 이를테면 그 주사 알레르기가 있어서 주사를 맞으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주사를 맞고 눈앞에서 그냥 실신하고 2번이나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 예방 접종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 방에 서재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대면 수업하고 싶죠.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만나고 싶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의 방침이 40명 이하는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글쓰기와 같은 수업은 대면 수업을 하지만, 우리 문학과 인간은 한 60여 명 정도를 늘 수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생도 이제 지난 학기에 대면 수업을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번 학기에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 자, 간단한 글의 형식만 지켜도 달라지는 글을 보면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얼마나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학의 단순한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그 생산자로서의 어떤 위치 변화를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갖게 된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읽는 자를 읽는 사람을, 내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글을 쓰겠다고 다짐되어 있습니다. 문학과 인간 수업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여 점수를 잘 주는 교양 수업, 공부할 양이 적은 수업만 찾아 듣다가 교양 수업을 들은 느낌이었습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긴 글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것은 내 생각을 음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저에게 지적인 부분과, 그래서 이 수업은 저에게 이렇게 지적인 부분과 감수성의 역량을 키워준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처음에는 낯설고 조금 어려웠지만, 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 학생과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또 쓴 그 소감문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수배 소감문. 이건 이제 지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뭐 대학도 그렇고 대학 밖에 인문학 강의도 이제 내가 많이 했는데, 이 언택트 시대의 문학과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떤 공모에 이제 선정이 돼서 200만 원 이제 상금의 형태죠. 받고 쓴 소감문입니다. 자, 그중에 이제 일부 좀 분량이 200정고지 한 60장 분량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줄여서 결론 부분만 이제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학생의 우리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의 소감문이고, 내 소감문은 우리 문학과 인간을 포함한 내가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이 언택트 비대면 수업의 인문학 강좌의 소감문입니다. 자, 언택트 시대에 내가 했던 강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유익했다. 예, 유익한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수업 동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았죠. 만들고, 그 시스템에 올리고, 학생들이 잘 들었는가 점검해야 되고, 그걸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내가 우리 전남대학교를 기본으로 하지만 또 몇 개 대학 강의를 하는데, 대학마다 이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자들이 학생들과의 그 수업의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 지도도 그렇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 매주 거의 매주라고 할 만할 정도로 그 비대면 워크숍을 하고 교수법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기에는 내가 너무 지쳐서 그 두통과 안구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꽂고 영양제를 맞고 한 두어 번 누워있기도 하고 그 정도로 2년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대학의 비대면으로 강의를 전면적으로 하는 시점에서 초기에는 내가 그렇게 좀 몸살을 앓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업 동영상을 만들고 관리하고 뭐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어쨌든 유익한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수업과 그렇죠. 상호소통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상당할 정도로 익혔다는 것은 되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서울에 있는 그 사이버 대학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이버 대학교에서 문학과 인간과 세계라고 하는 그런 교양 과목을 하나 맡아서 사이버 대학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대학에 마련된 스튜디오 완전히 잘 돼 있죠. 전문적으로 사이버 대학이니까 10여 년 전에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제 이 강의를 이를테면 촬영했던 경험이 있긴 있어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학기 중에는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가 시간적으로 힘드니까 방학 동안에 거의 날마다 가서 15주 동안에 수업 동영상을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고 USB에다 담아서 꽂아가지고 그 수업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스튜디오에서 15주 동안에 그 교양 과목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들 때, 이제 한 번 서울을 갈 때마다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2주나 3주 정도의 강의를 하루 종일 해서 만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 1주 지금 여러분 좀 유심히 보았던 친구들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문학과 인간 1주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차 시, 2차 시, 3차 시 넥타이 컬러가 다를 겁니다. 눈여겨보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넥타이를 양복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양복과 와이셔츠는 그대로 있지만 넥타이는 몇 개 가지고 가서 가방에 담아고 가지고 가서 이를테면 1차 시 때, 2차 시 때, 3차 시 때 좀 달리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꺼번에 다 찍었다는 느낌을 주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배려하기도 하고 유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있긴 있는데 그때는 잘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아주 고화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대학이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는 각자 이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뭐 과제물 폭탄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물론 이번 학기도 지금 그런 측면은 좀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2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수업과 상호 소통. 그러니까 소통을 이제 어떻게 우리 학생들과 잘할 것인가. 내가 1차 때 이야기했지만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클래스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매주 한 번 이상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수업에 그 주의 수업의 내용과 주제, 그다음에 과제물의 내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언제까지 또 수업이 일주 수업이 끝난다라거나 이런 수업 일정과 수업의 내용을 안내해 주는 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어요. 교수님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잘 챙겨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좀 안정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나는 이제 문학 전공자고 또 작가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학을 강의를 하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중심에 두었던 내 강의들은 뭐 대면 수업에서도 그랬듯이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기초한 공감 능력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특히 비대면 이 수업 환경에서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예, 강의의 대부분을 유튜브 내 계정에 올려서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누구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작은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이런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했다. 2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의 계정은 참 이런 건 있어요. 그 유튜브들 보면 유튜버들 이제 수입과 이렇게 연결되니까 아주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레드오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 근데 나도 유튜브를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이제 어떤 수업 영상, 아니 수업이 아니라 하여튼 뭔가 콘텐츠를 올려놓고 그러면 뭐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달라고 늘 하죠. 근데 내가 그 장사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이 수업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를 하고 이런 방식을 주로 했기 때문에 계정을 만들어서 모든 수업의 영상을 내 계정 유튜브 계정에 올려놓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내가 이제 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참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또 이제 관심은 가더라고요. 이왕 만들고 많은 그 콘텐츠를 올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구독자가 좀씩 느니까 욕심이 좀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106명인가 107명에서 6명 5명 한 2명 또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랬던데 이제 한 100명이 못 되니까 100명이 채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00명이 넘어가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고 공개 콘텐츠가 뭐 몇 시간 이상 되어야 이제 유료로 이렇게 광고가 붙고 전환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욕심까지 내지는 못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경험을 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 문학 강의와 학교 밖 인문 강의 커리큘럼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응이 있었던 텍스트가 알베르 까미 소설 테스트 뭐 이것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과 이로 인한 일상의 정지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불안의 감각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 반응으로 인해서 까메 소설 테스트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주목을 받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설 테스트 읽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또는 취해야 할 윤리적 태도를 한번 살펴본 바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 텍스트에서 이 질병은 사회 역사적 함의나 은유로 사후적으로
해석되곤 했어요. 예를 들면 까미 소설 페스트가 2차 세계대전, 1947년에 발표됐거든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까미는 소설 페스트에서 재앙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생지옥으로 변해가는 세계를 거부하면서 진리의 길로 가는 그런 인물들을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페스트가 이 까미 소설 페스트가 무관심에 맞선 투쟁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관심에 맞선. 이런 점에서 페스트는 비인간적인 것에 저항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투쟁할 수 있다는 어떤 상황을 예시하고 있는 몇 뛰어난 그런 문학 텍스트죠. 물론 이제 이 소설도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의 윤리적 선택의 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 이것은 일정하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미가 이 소설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실이 아무리 잔혹하다 할지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반항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다음 번에 우리 문학과 인간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할 부분이긴 합니다. 내가 이제 이 글은 지금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대학 안팎의 인문학 강의의 내 소감이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까미가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지푸스의 태도가 문학의 할 일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내가 써놨죠. 시지푸스는 신들의 일에 참견했다는 그런 불경죄를 짓고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 신에게 이제 벌을 받죠. 언덕 정상에 이르면 바로 굴러떨어지는 무거운 돌을 다시 이렇게 정상까지 계속 밀어 올리는 벌을 받은 인간이죠. 끝없이 계속되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 까미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 끝없이 계속되는 그 형벌, 그 산 정상까지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렸는데 정상에 올려놓은 바위는 바로 또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러나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지푸스는 다시 그 형벌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는 거죠. 그렇죠? 언덕 정상에 이르면 바로 굴러 떨어지는 무거운 돌을 다시 정상까지 계속 밀어 올리는 벌을 받은 인간이죠. 끝없이 계속되는 그 형벌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시지푸스는 신에게 반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괴로움의 감각 대신 의미 없는 노동, 그 무한한 반복, 부조리, 징벌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들이 정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문학은 이렇게 불합리한 세계, 시지푸스가 맞섰던 그런 불합리한 세계,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오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문학에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일정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건물의 85%가 도시의 건물의 85%가 파괴되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흘 후에 볼테르는 리스본 재앙에 관한 시를 발표합니다. 그런 시에서 이 세상의 끔찍한 폐허를 응시하라고, 외면하지 말고, 이 불운한 잿더미를 응시하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서구의 정신사는 계몽의 믿음, 이성의 권유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죠. 물론 그래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서구의 지성들은 절망하죠. 그 신뢰했던 계몽의 믿음, 이성의 믿음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부터 2005년 뉴 올리언스 대홍수까지 미국을 덮친 5차례 재난을 연구한 리베카 솔릿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세계, 재난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재난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여러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지더라. 특히 두드러지는 본성은 뭐냐? 회복력, 회복력, 임기응변 능력, 특히 관대함, 그다음에 동정심, 용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어진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수업은 다양한 고통과 불안을 나누면서 우리가 결코 혼자서 고립된 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나는 이제 바라는 것이죠. 예. 근데 다른 이들도,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었던 대학생들과 독서 코칭에 참여했던 장병들, 고등학생들도 그랬을까는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 문학과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그 수업 소감문에서 밝혔던 것 같은, 그것이 모든 학생들, 또 내 강의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어쨌든 충분하게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문학이 배고픈 누군가의 줄임배를 당장에 채울 수는 없죠. 그러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우리 곁에 누군가 줄임배를 움켜주고,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문학 읽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모르면 알 수 없죠.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다면. 안다고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은 있거든요. 이것이 공부의 힘입니다.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유, 목표, 기대, 효과. 예. 알면 소중한 기능. 예. 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지난 2년 동안 대학 안팎의 인문학 수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 마음 자세로 2022학년도 1학기 문학과 인간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과 그런 마음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1주차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 한 모금만 마신 다음에 리포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 리포트 작성법과 관련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이제 공통 2주 1차시, 이것도 이제 1차시 OT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2주 1차시 때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은 보니까, 이번 학기 수업 보니까 50분씩 하다 보니까 1주 3차시에 시간 여유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PDF라서 이걸 이제 수정이 안 돼서 내가 수정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뒀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고요. 자, 리포트 작성 특강이 1, 2, 3이 있는데 1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겁니다. 아마 오늘 시간은 내가 2번까지만, 3번은 놔두고 2번까지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충분하게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제 안내해 주고 있는 이 리포트 작성법 특강의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이 중간 시험 대체 과제, 기말 시험 대체 과제, 또 개별 리포트 이걸 낼 때 이걸 잘 적용을 해서 기억을 해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내가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포트를 내가 읽고 평가를 할 때 내가 설명했던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적용했는가를 볼 겁니다. 나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신춘문예 소설이 당선된 해가 1994년이니까 벌써 그때를 기점으로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한 7, 8년 됐죠, 벌써. 예, 작가로 등단한 지가. 그러니까 뭐 근 30년 가까이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또 글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포트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일러주는 것은 표준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쓰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제 지난 한 4, 5년 동안 소설 창작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에서 생오지 소설 창작촌, 문학 창작촌이라고 하는 하여튼 그 소설 창작 아카데미에서 한 4년 넘게 일반 30대에서 60대, 70대까지 에 이르는 일반 소설 창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4년 넘게 소설 창작도 지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신춘문예 당선되고 세계문학상 우수상에 당선되고 소위 등단했던 사람들은 한 6, 7명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말은 여러분들은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내 이야기를 표준으로 삼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고 있어서 자, 뭘 여러분이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네, 충분하게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으니까 자,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고 있어서 중간고사를 대체할 과제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쓸 때 유의할 점, 리포트를 쓸 때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일러줍니다. 요건 2주차 수업 신경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1주 3차시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제 리포트 작성 특강 1번은 뭐냐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의 경우 논증적 에세이, 즉 논술문을 쓰도록 할 거니까 이건 고민을 좀 해보죠. 논증적 논술문. 일단 이거 여러분이 잘 이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직 이번 학기에 우리 문학과 인간 중간시험 대체 과제에서 글의 형식을 논술문으로 쓰게 할 것인가 비평문으로 쓰게 할 것인가는 지금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 리포트 작성 특강 1번은 이제 그 글의 기본적인 리포트를 쓸 때 기본적인 어떤 그 준칙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 글에는 이제 이것도 봅시다. 모든 글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글을 쓸 때 두 가지를 해결해야죠. 무엇을 쓸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쓸 것인가? 내용, 뭐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명료한 주장과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되겠죠. 이제 논증적 에세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엇을 쓸 것인가를 해결한 다음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형식의 문제입니다. 형식은 내적 구조적인 형식이 있고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글의 내면적인 어떤 구조의 측면과 외적인 형식이 있는데 내적 형식은 이를테면 글의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까 하는 구조의 문제.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외적인 말 그대로 형식. 무슨 얘기냐면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내가 1차 시체 3차 시 넥타이의 컬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의 외적인 형식을 눈여겨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무슨 글입니까? 지금 이 글은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은 설명문이죠. 그렇죠? 설명문.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수업 교환인데 글 쓰는 범이 아니고 법 내려온다. 범이 아니고 법입니다. 오타가 이렇게 있어요. 글 쓰는 법, 리포트 쓰는 법을 설명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 자체는 그런데 글을 시작할 때,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시작할 때 글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 아니 이렇게 만드는데 글을 시작할 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커서 이 앞에 B 되면 B 앞에 이 앞에 이게 들여쓰기를 하고 있죠. 들여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나눴죠. 들여쓰기 하고 있죠. 들여쓰기 됐죠. 여기에 여기 들여쓰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이 앞에 비웠다 그 말이에요. 비웠어.
이거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로 시작하고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로 문단을 구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 글을 시작할 때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자연스럽게 구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별것 아닐 것 같은데 문단을 구분해야 하고 또 문단 구분할 때는 들여쓰기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글쓰기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규칙, 문법. 왜 그렇게 만듭니까? 문법을 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놔요? 그래, 규칙을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읽을 때 도대체 이거 뭐야? 무슨 글이야? 라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쓴 글은 무가치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쓴 글이 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그 의미가 잘 전달되어야 그 효과적인 훌륭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글쓰기에 규칙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문단이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져 있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기가 굉장히 편하죠. 근데 전혀 문단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통글. 들쓰기가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이 문단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통글이라고 합니다. 통글. 내가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글.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 내용이 그런 글에는 내용이 좋은 글일 수가 없거든요. 어. 설령 내용을 어떻게 잘 담았다 하더라도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잘 만든 그 맛있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놓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고 좀 좋은 그 그릇에 담아 내놓으면 훨씬 더 맛있게 보이고 근사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 형식을 뭐 그릇이라고 하고 그런 내용을 그 음식이라고 한다면 좋은 음식을 좋은 그릇에 내놓는 것,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포트를 쓸 때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 그다음에 적절한 문단 구분하면서 그 문단 구분을 들여쓰기로 구분할 것. 문단 구분할 때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문단과 문단에 여백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네. 좀 이따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 글을 읽을 때는 가독성, 이 모니터로 읽으니까 이렇게 좀 그 문단 구분으로만 해놓으면 책은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인터넷에서 글을 읽을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을 이렇게 한 두 줄 띄어서 여백을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문단과 문단을 이렇게 그 여백을 두고 인터넷에는 글쓰기를 하더라고요. 다 보편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럽니까? 읽기 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리포트를 쓸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문단 구분은 오직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할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리포트를 평가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글은 아주 점수를 낮게 줄 겁니다. 감점. 왜냐하면 그 자체도 그렇고 내가 이 강조했던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제대로 듣지를 않은 친구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듣지 않았어. 제대로 듣지 않았어. 그리고 글의 형식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중돼서 이 페널티가 나갈 수밖에 없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초보일 경우에 문장을 대체로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글의 어수는 주어 플러스 어수로죠. 그렇죠? 중간에 목적어나 보호 등이 필요에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어와 앞에 있는 주어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가 많으면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문장이 꼬여서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들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문장의 다소오법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대강 알아듣긴 해요. 뭘 말하고 있는가는 투덜대면서도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글을 쓸 때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잘 전달될 것이 필요하죠.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글쓰기에 관련된 최선의 규칙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즉 분명하게 상대방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를 왜 쓰는가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타이머를 50분 타이머를 누른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몇 분이나 지났는지를 놓쳐버렸네요. 이런 어떻게 하나. 뭐, 예, 해야죠. 계속 하면서, 어림해서, 실수를 했네요. 50분씩을 채워야 되는데, 뭐, 조금, 못 채우더라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예. 자,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문장을 좀 짧게 써라. 가능하면 그 얘기입니다.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쓸 때 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안내를 하면 한 문장의 길이는 한 줄 정도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도 대충 한 문장이 한두 줄 정도 돼요. 물론 나는 글 쓰는 데 있어서 전문가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쓰고 있으니까 업보에 맞게. 그런데 글을 쓸 때 충분하게 숙달되지 않은 친구라면 의미가 잘 전달될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가급적 한 문장은 한 줄 정도. 알겠죠? 한 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에 맞은이 아니라 맞는 어휘 그래야 되겠죠? 오탈자 없는 거 확인하기.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글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 리포트 작성 특강 해가지고 1페이지, 이 글은 지금 2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분량인 경우에는 글의 분량이 페이지 표시를 하지 않죠. 근데 2페이지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페이지 표시를 해야 돼요. 알겠죠? 페이지 표시. 그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볼까요? 이건 오타죠. 이런 오타가 한두 개 하여튼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늘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이 페이도 잘못됐습니다. 요 페이지, 이자로 써야 되겠죠. 하여튼 페이지가 2장 이상이면 반드시 쪽수, 페이지 숫자를 기입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글씨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글은 뭡니까? 11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체부 바탕체. 나는 이제 이 글꼴 중에서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고. 그래서, 근데 이 문체부 바탕체는 10포인트로 하면 글씨가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1포인트인데 좀 작죠. 다른 글꼴의 10포인트나 10.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좀 문체부 바탕체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선호예요. 내가 글꼴을 뭘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를테면, 이렇게, 글꼴의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멋부린다고 이렇게 잘 알아듣기 힘든 거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잘 읽기 편한 것, 보편적인 거, 이렇게 쓰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경우는 지금 11포인트고, 그다음에 줄 간격은 180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바탕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어,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깔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쩌다 또 여러분의 과제를 보면, 근데 글씨 포인트를 엄청 크게 해서 그걸 쓰는데 성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성의가 중요해요. 성의. 예, 성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의 분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것도 오타가 하나 있는데 최소한 A4 용지에 표시가 42장으로 붙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A4 2장 내외,
이것도 이제 이건 내가 표준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서 글의 분량과 관련해서 A4 2장 정도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으면, 그런 그 분량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너무 그 글의 분량이 지정된 글의 분량보다 너무 적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겠죠.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또 한 2장만 하라고 했는데 3장, 4장, 5장 해요. 그러면 어때요? 중요한 부분을 요약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쉽겠죠. 그러니까 지정된 분량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작년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 2학기부터 2021학년 1학기 정도까지 한 1년 동안 교수신문에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아니 그건 아니겠군요. 한 달에 2번 내지 3번 교수신문에 심령의 문학 프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코너로 칼럼을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글의 분량이 A4 9장. 이제 다 지정이 돼 있죠. 코너마다. 그러니까 A4 9장이 아니죠. 200자 원고지로 글의 분량을 환산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200자 원고지 9장.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 9장이면 이 A4로 해서 이렇게 한 면, 내가 이제 보통 한 장 한 장 그러는데 한 장의 앞뒤 한 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장 그러면 보통 한 면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수신문에서 내 고정 칼럼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9면이라고 했잖아요. 9장. 그러니까 A4로 쓰면 어떻게 분량이 되냐면, 이렇게 제목 달고 해서 한 면 있고, 한 면하고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여기 정도까지. 예. 이 정도까지가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자 원고지로 7장, 내지는 7장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게 9장. 근데 글을 이제 쓰잖아요. 쓸 때 9장 딱 맞춰 처음에 써지는 게 아니에요. 10장, 11장 써지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9장에 맞추도록 줄이는 거죠. 어느 부분을 덜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남기고 덜 중요한 것을 덜어내고 좀 더 요약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9장, 200장 원고지 9장 딱 분량을 맞춰서 보내거든요. 여러분도 수업에서 교수가 2장이든 3장이든 분량을 대체로 지정해 줄 거니까 지정해 준 분량을 준수할 것. 너무 분량이 적으면 성의가 없다. 너무 많으면 중요한 부분을 요약할 줄 모른다. 요약할 줄 모르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된 분량. 자, 신춘문예 계절, 신춘문예 때 단편소설은 200장 원고지 70장에서 80장, 80장 내외. 자, 80장 내외.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장 정도. 자, 75장에서 최소 75장 또는 넘어야 85장. 알겠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기준, 글의 분량 속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잘 질서 있게 재구성을 해서 했는가, 글의 짜임을, 그것이 능력이거든요. 실력이거든요. 자, 지금 내가 리포트 작성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지금 자, 다시 정리하면 그 글에는 2가지,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은 내용이니까 그건 이제 그 과제를 내주기 전에 무엇에 대해 쓰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그건 그렇고, 글의 형식 어떻게 쓸 것인가 관련해서 글의 외적인 형식을 지금, 자, 들여쓰기로 시작하고 들여쓰기로 원단을 구분해라. 그 다음에 문장을 가급적 짧게 써라. 그 다음에 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페이지 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오탈자가 없는가 점검해라. 그 다음에 글에 지정된 분량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읽기 편하게 포인트라든가 줄 간격이라든가 글꼴 같은 것을 잘 섬세하게 잘 살펴서 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문학과 인간 수업의 경우에는 과제물을 낼 때 중간 시험 대체, 기말 시험 대체, 그다음 별도 과제물을 각 3번 낼 때
A4 한 장, 한 면, 알겠죠? 한 면 정도를 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부담을 좀 줄여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A4 한 면에다가 그러니까 200정보지 한 7장 정도의 그런 분량에 요약해서 글을 내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쓸 것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글의 분량이 많은 것보다는 좀 그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으로 쓰면 그래도 좀 어려움은 좀 덜하긴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증적 글쓰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보세요, 여러분. 중간, 기말, 또 과제 3번이니까 한 번은 비평문, 한 번은 논증적 글쓰기, 한두 번은 논증적 글쓰기 이렇게 이제 글의 형식을 내가 지정을 할 거니까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논증은 뭡니까? 뭔가를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죠. 즉 논증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주장 플러스 근거로 이루어진 글이죠. 근데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거죠.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의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흑백 논리의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와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빠지지 말까. 다시 말해서 이런 글일수록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비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A도 옳지 않고 B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양비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A보다는 B 입장을 더 지지한다. 이런 게 하나의 균형 감각인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잘 설득당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성보다도 감정이 사람들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데이비드 휴먼, 자, 이성을 통해 우리가 사물들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행동의 원동력은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목적을 정해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이미 욕망하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만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휴먼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휴메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적 견해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내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술문 즉 주장하는 글은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장점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 감각과 일반의 오류에 빠지지 마라는 논리적 글쓰기에 그래서 굉장히 유의할 점과 관련해서 하나 예를 든다면 예컨대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야 하는 게 토론이고 논증적 에세이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관련 논제에 대한 기왕의 찬반 논리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입론을 확정해 나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입장인가, 어떤 우리 사회의 쟁점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의 논쟁점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어느 입장인가가 정해지거든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정체성은 단수가 아니라 유동하는 것이고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의 문제로 타인을 규정해서는 곤란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이 사형제도와 관련한 논쟁은 논제 예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토론 학생들이 논증적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 무엇에 관해서 쓰시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깜빡 잊고 내가 이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예를 들고 있는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그 논증적 에세이를 써서 내는 경우들이 있던데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이 제대로 수업을 안 들은 거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지금 나는 글을 보세요. 이 글을 쓰면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경어체. 예, 경어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평어체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평어체. 어른에게 쓰는 편지글을 쓰는 경우와 또 자기소개글을 쓸 경우는 이 경어체를 쓰는 거고, 나머지 글은 다 평어체 했다, 생각한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 두 번째로 해서 논증적 에세이를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긴 한데, 시간을 확인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건 또 뭐 나중에 이런 과제를 낼 때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어쨌든 내가 이 클래스 우리 1주 3차 시 수업 자료로 내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면 될 거고, 수업으로서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3차 시도 음악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마음을 드려요. 그래서 한 3분 듣고 1주 3차 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듣죠.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인사에 수많은 내 마음 고이 담아 그대에게 보건네면 내 마음 조금 할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 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이 부분까지만 듣도록 하죠. 예.